방금 소개받은 이종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른 산업공학회나 인간공학회, 그다음에 교육공학회 같은 여러 학회에서는 많이 발표를 해봤지만 이렇게 식품 영양, 그다음에 푸드테크 쪽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저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연사로 나서게 됐는데요. 뒤에 두 분께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라고 제가 예상이 돼서 내용을 또 연사님들을 뵈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일단 스타트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부분으로 간단하게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다음에 한양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이 창업에 관한 산학 교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멘토링이나 상담을 되게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받는 질문이 한 7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쯤 하면 좋을까 이런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라든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망설이는 그런 이유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주로 이제 제가 진로 상담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세 번째부터 이제 일단 사업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사업 아이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정해야 되냐.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하면 좋냐. 그래서 팀 빌딩에 관한 이슈죠. 그 다음에 돈은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본 조달이라든지 투자 유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건 대학에 다니면서 아니면 직장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런 이슈들로 또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창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냐. 이런 걸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이제 창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벌써 사업을 해보시거나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제너럴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창업 형태 분류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회사를 계속 키울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아이템이 좋고 그래서 사업을 잘 하면 이익이 계속 날 거니까 그 이익으로 계속 사업을 키우면서 키워나가겠다. 이게 전통적인 옛날부터 하던 사업 방식이죠. 돈이 꼭 필요하면 은행 대출을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해서 키우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익이 자연적으로 투자가 돼서 계속 회사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고객이 누구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일반인일 때는 B2C 모델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 쪽이 될 때는 B2B 모델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다른 트렌드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R&D 지원 사업,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객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언제 공고가 나는지,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제일 관심이 있는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객뿐만이 아니라 투자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을 할 때 고객의 페르소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경우에는 투자자의 페르소나도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창업 형태를 분류를 하고 보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과 혁신 창업을 하는 것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저는 이제 자금 조달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돈 버는 사업 성공은 대부분 고객만 신경 써서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전문 기술 갖고 있고 산업 분야 지식이 있고 추진력이 있으면 대부분 다 돈 버는 사업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혁신 벤처를 성공시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지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그런 호불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혁신 벤처를 성공시키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3가지 이외에
창업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나만 잘하면 되는데 뒤에 거는 남들과도 협력도 잘해야 된다. 거기서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의 사업 계획하고 단계별 성장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냐면, 첫 번째 이제 뭐 창업을 하면 자기 자본이나 가족 자금으로 창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뭐 예비 정부 지원 사업의 예비 창업 패키지, 초창폐, 청창사,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서 보증 투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R&D 과제를 또 자기 산업 분야에 맞게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나 뭐 이런 데 통해서 팁스 프로그램까지 하는 거. 여기까지는 사실은 투자자하고 투자자의 페르소나를 잘 몰라도 할 수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의 사업 형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혁신 벤처를 하겠다고 하면 벤처 캐피탈이나 신기술 사업 금융사나 LLC 이런 투자자들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구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를 상장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M&A 할 때도 이 투자 시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의 생태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배경으로 이제 생태계가 그러니까 일반 기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사실은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별로 필요가 없을 수가 있는데 혁신 벤처를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생태계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태계를 한 8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 보면은 왼쪽 축은 자금을 투자받는 거, 그 다음에 지원받는 거, 정보나 교육이나 정책, 컨설팅 받는 거, 그다음에 공간 제공 측면, 그다음에 네트워킹이나 뭐 이벤트, 이 스타트업에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어디서 제공을 해주냐? 제일 큰 게 공공 및 지원기관에서 해주는 게 많습니다. 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창업허브라든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판교 기업 지원 허브,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창진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금 투자부터 네트워킹 이벤트까지 전 분야를 다 아우르게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회사 설립 단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관심 단계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냐? 네트워킹 및 이벤트 기관들이 또 있어요. 구글 캠퍼스가 지금 서울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 금융기관에서 하는 디캠프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주영 재단에서 하는 마루 180, 360 이런 조직들이 또 있어서 거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네트워킹하고 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뭐 준비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잘 활용하면은 시작하기에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잘 활용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나면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접근을 합니다. 뭐 투자 좀 하고 싶다라든지 내가 이런 걸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건 이제 그 창업 단계에서 이제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요게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성장을 하는 단계에 가는데 여기에는 뭐 삼성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들이 주도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도 해주고 업무 협력도 해주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적 투자자라고 하는데 여기와 협력을 맺어가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벤처 캐피탈이 여기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돈 대주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돈 대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지션이 되게 중요한 거죠. 성장을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8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뭐 지금도 간단하게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미디어 쪽으로는 포털이 있어요. 창업 포털이 있는데 K-스타트업이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포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창업허브라는 데가 있고 여기 들어가면 창업을 준비하는 데 관련된 웬만한 정보들은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문 쪽으로는 투자자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더 VC라는 데와 그다음에 창업 기업들의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플랫텀이라든지 제가 2, 3년 전에 만든 거라 요거는 또 지금도 되게 너무 많아서 제가 쓸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정도로만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원 및 네트워킹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아까 그 처음에 그림에서 보였다시피 지원을 해주고 공유 오피스 공간까지 제공을 해주는 데가 마루 180 너무 잘 돼서 해서 이제 옆에 건물 지어서 마루 360이라고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디캠프, 구글 캠퍼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 오피스만 제공해주는 위워크라든지 패스트5 이건 돈만 내면 가서 이제 책상도 받을 수 있고 사무실도.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1층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네트워킹들을 다 할 수가 있죠. 보통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학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요즘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SNU 공학 컨설팅 센터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학교마다 가면은 산학협력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 내에 창업지원단 혹은 또 기술지주회사 이런 투자회사들이 다 지주회사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학교에 따라 기능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튼 보육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공대에 이제 공학연구원에 SNU 공학 컨설팅 센터가 있고요. 거기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 내부에 보면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 신기술 창업 네트워크, SNU 기술 창업 플라자 이렇게 세 개의 조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정부 및 공공인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팁스타운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데 통해서 1년에 한 2,000개 이상씩 회사에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회사당 5천만 원 이상씩 5천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는 사실은 학교에서 사업 계획하고 비즈니스 모델만 잘 수립해서 지원하면 웬만하면 잘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디딤돌 창업, 요거는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그 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또 전국에 또 흩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도 역시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창업허브, 서울창업센터, 산학연사업 이런 것들이 또 각 지자체마다도 또 있고요. 서울, 경기가 제일 크긴 하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엑셀러레이터, 엔젤 투자자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기관들이 또 빅뱅 엔젤스나 이런 회사들이 쭉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서 팁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사로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또 카카오 벤처스라든지 보온 엔젤스, 더 벤처스, 약간 한 번 더 스크리닝이 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런 앞에서 나온 여러 생태계에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창업 경진대회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4.0 창업 경진대회, 진로그룹에서 하는 진로 하이트 청년 창업 리그, 그 다음에 디캠프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도전 K 스타트업 경진대회,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창업진흥원단에서 하는 비더로켓 창업 경진대회, 그다음 저희 공대에서 하고 있는 해동 주니어 기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아시면 제가 보기에는 창업을 준비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를 잘 이해 못하시고 혁신 벤처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 안 하시고 일반 기업으로 스타트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 자꾸 혁신 기업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앞부터 준비를 좀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창업을 하시게 될 때는 이제 보통 기술이 있어서 창업하시는 분,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하시는 분, 열정이 있어서 창업하시는 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된다고 빌 올렛이 스타트업 바이블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더 손쉽게 창업을 하는 네 번째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동업자로서 스타트업에 창업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팀 빌딩이 잘 돼야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투자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꼭 발의를 하지 않더라도 동업자로 참여하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방법을 제가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 이제 여기까지 돼서 창업이 되고 나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대기업과 협력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C랩을 여기 낙성대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저 강남에 D2 스타트업 팩토리 같은 걸 돌리고 있고, KB금융도 강남에 이노베이션 허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데랑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를 하면서 투자도 받고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본격적으로 필요하면 은행을 직접 가기 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신용보증기금하고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KB금융그룹 이런 데 갈 수가 있죠. 여기 가면은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1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타트업 네스트라든지 퍼스트 펭귄 이런 데 쪽인데, 퍼스트 펭귄이 되면은 제가 알기에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랑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벤처 캐피탈에 가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겠다 하면 이제 벤처 캐피탈도 뭐 지금 뭐 100 얼마 전까지 100 뭐 몇십 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더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벤처 캐피탈들도 그러면은 뭐 천차만별 아니냐, 등급이. 뭐 회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벤처 캐피탈이 더 좋은 회사냐, 뭐 이건 없지만 어쨌든 유니콘 기업들을 많이 키워낸 회사가 좋은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면, 뭐 IMM 인베스트먼트가 벤처 캐피탈 중에선 한국의 9개 유니콘 기업을 같이 투자해서 키워냈으니 얘가 투자를 되게 잘하나 보다. 그 다음엔 뭐 알토스, 이건 미국 벤처 캐피탈에 한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8개를 키웠더라. 뭐 이런 게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데 네임 밸류가 있고 실적이 좋은 데서 투자 받는 게 여러분들도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한테 이렇게 투자를 받는 거의 의미가 뭐냐? 저는 이제 연합군하고 후세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면 연합군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후세인도 되게 똑똑하고 싸움 잘하지만 연합군한테 당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8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콘 기업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보면 토스라든지 뭐 토스 앱 아시죠? LMP 코스메틱이라고 화장품 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뭐 두나무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신기술. 근데 왜 얘들이 각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되는 회사로 클 수 있었을까? 결국은 투자자들하고 협력을 잘했기 때문에 성장을 크게 할 수 있었다. 물론 뭐 돈을 누구나 벌 수 있지만 1조까지 회사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투자자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관점에서 생태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시간상 빨리 통과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지금 아주 잘 되어 있다. 활용만 잘 한다면. 근데 이제 활용을 안 하는 게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충 개요를 훑어드렸으니까 요거를 관점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공부하는 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앞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혁신 벤처냐 아니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구한테 어떻게 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게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가 방점이죠.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왜 만드냐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잠깐. 첫 번째로는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건 내부 목적이 굉장히 커요. 회사에서도 대기업에서도 1년마다 한 번씩 내년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거가 이거예요. 내부에서 공유를 하고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바이블이나 가이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팀 내 컨센서스를 이루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내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커지겠다. 여기까지가 내부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진대회나 창업지원대회, 더 빅인이나 해동, 뭐 정주영, 예창패, 초창패 이런 걸 나가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쓰려면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IR 대기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는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엔젤 투자자, 애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등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업계획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하고 공동 사업을 하겠다거나 물건을 팔아야 된다거나 이럴 때도 역시 사업계획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2번, 3번이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해보면 되게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뭐 구성이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면은 문제인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풀겠다 하는 게 되면 사실은 사업 아이템은 1차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사업 아이템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장 전략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커피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동네에서 커피숍을 하나 할 건지 아니면 스타벅스처럼 커지겠다든지, 이거에 따라서 성장 전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장 전략이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은 되게 잘 만들어 오세요. 다 돼 있어. 근데 성장 전략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벤처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 전략하고 밀접하게 따르는 건 이게 팀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1번,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30년이나 했기 때문에 내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팀은 필요 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비즈니스적으로는 되게 취약한 거죠. 그래서 이 크려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크기 위해서는 누구누구가 필요하고 어떤 팀이 필요하다. 그 팀 내가 잘 모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 4가지만 보고 간단하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은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는 고객들에게 배민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점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이거 생각을 그 당시에 배달의 민족보다 밖에 못했겠어요? 수십 개의 업체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구성을 했는데 결국은 성장 전략의 차이에 의해서 배달의 민족만 6.25를 합병해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의 투자받은 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3억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020, 13년, 14년 뭐 계속해서 거의 1년, 2년 단위로 나중에 회사를 4조 1,000억에 팔 때까지 약 5천억 정도를 투자받아서 성장을 했어요. 성장 전략이 있는 거죠. 저 안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지만 일단 자금적인 측면에서만 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영업이익은 적자를 보고 있죠. 이게 성장 전략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뭐 별것도 아닌 기술 가지고 배달을 하는데 도대체 5천억이라는 돈이 왜 필요했을까? 그럼 밑에 비밀이 여기 숨어 있죠. 총 투자 건수가 10건이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밑에 안 보이긴 하지만 이 10건이 뭘까요? 경쟁사들을 다 인수합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필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합병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다 제치고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 벤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모델은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앱을 만든 데죠. 저 토스 앱의 아주 열정적인 팬인데 송금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금융앱 이용 고객들에게 토스 앱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다양한 금융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그래서 제가 토스 통장에 넣어놓기만 하면은 그냥 보통 통장에 2.3% 연리로 이자를 줘요. 매일매일 이자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남아있는 돈은 다 토스 통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매일매일 5,000원씩의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죠. 은행들이 이걸 못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은행들이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또 어떻게 컸나 봤더니 자금적에서 보면은 2013년에 10억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거의 매년 투자를 쭉 받아가지고 여기 빠져있는데 2022년에 800억을 또 투자받았죠. 그러면 3,800억을 지금까지 투자받아서 올해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요. 그럼 얘네들은 이 투자를 받으면서 이 밑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공감을 얻어서 투자를 받으면서 계속 성장을 한 거죠. 이거 다 미국하고 싱가포르 이런 데 투자 회사들이에요. 걔네들은 토스를 성공시키면 이 모델을 글로벌리 가져갈 수 있겠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했겠죠. 마지막으로 서울대에서 상당히 성공 사례로 얘기하는 수아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제조 삼성전자나 디스플레이 같이 제조 품질 관리가 필요한 제조업 고객들한테 머신 비전 불량 발견 시스템을 제공해서 공정 자동화해서 불량을 빨리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로서 시스템 납품 가격을 받는 회사예요. 기술은 앞에 2개 회사보다 엄청난 것 같은데 돈은 크게 못 벌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성장 전략이 돈을 어떻게 벌다라는 부분에서 벌겠다라는 계획 부분에서 취약한 거예요. 앞에 2개 회사보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결국은 마지막에 2천억에 팔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 296억밖에 투자를 못 받은 거죠. 안 받은 거. 제가 보기엔 못 받은 게 아니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우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한국에서는 더 키우기가 힘들으니까 회사를 매각을 하고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성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시간 맞춘 것 같네요. 예. 네, 이종수 교수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스타트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 2가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셨던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종수 교수님의 강연을 계기로 바로 창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바로 현장에서 질문해 주셔도 좋겠고요. 온라인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무거나 편하게 뭐 한 개 정도만 물어보시면 시간도 뒷분 또 강의하셔야 되니까요. 예, 예. 네네네.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기업에 계시다가 대학에 와서 네. 산업경력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네. 대학이 이제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그 네네. 분야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떤 고언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예. 이제 뭐 한양대학교에 있어 보시고도 솔직하게 했을 때 대학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이 인더스트리 쪽으로 산업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죠. 제가 보기에는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학문적 베이스하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시가 되는데 사실은 스타트업에서 기업 가치를 되게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유니콘 기업이라는 걸 기업 가치로 평가하는 것만 봐도 기업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는 결국은 그 투자자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학교에서 다 잘하고 계신데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은 그 자금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금에 관련된 조직에서 일하는 분들과 교감을 갖추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창업을 할 때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친구가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차원에서 자금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자금이라는 게 상당히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자들의 페르소나를 고객 못지않게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는 고객만 분석을 해서 사업을 수립하셨다면 고객과 투자자를 잘 분석을 해서 이걸 묶어서 같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 네네.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식품 영양 관련 산업 분야에서 네. 이런 그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자금에 관한 이해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다면 식품 영양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신경을 쓴다면 좋은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식품 영양도 뭐 헬스케어하고 건강이 점점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먹는 거에 대해서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먹방이라 이런 게 점점 중요해지면서 사실은 식품 영양 쪽의 포텐셜은 엄청나다고 보는데 막상 식품 푸드테크 쪽의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외부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 하면은 사실은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쓰는 사람보다 그 주변에서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실제로 더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약간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그거를 활용한다면 지금 가지신 기술과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네. 투자자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네. 푸드테크에 주로 투자를 하고 네네. 의료 쪽에 투자를 주로 하는 이러한 정보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네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 VC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그건 벤처 캐피탈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벤처 캐피탈들을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의 종류하고요. 투자했던 회사들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거든요. 그 투자했던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찍어보면 관련된 기사들이 또 쭉 따라 나와요. 그것들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종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